네, 이부진 호텔 신라의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장 씨와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을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임 전 고문은 통화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을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장자연 씨 사건이 워낙 세간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무재 씨는 이제 이부진 씨하고 이혼 소송 때문에 알려진 인물인데, 네, 갑자기 맞습니다. 또 장자연 씨하고 30번 넘게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 어떻게 좀 밝혀지게 된 건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그 2009년도 고 장자연 씨가 예. 그 소속사 대표 등의 강압에 의해서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 그 시점 바로 직전인 2008년도에 그 임우재 씨와 통화한 사실을 밝혀지게 됩니다. 이는 당시 검찰 조사 때 그 장자연 씨의 그 소속사 대표 2명만 네. 명예훼손이나 폭력 등으로 처벌되게 됐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다는 현 정부의 그 과거사 진상 규명의 재조사 결과 2008년도 즉 고 장자연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당시에 그 이무재 씨와 통화를 했던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그 수사검사였던 검사가 보관하고 있던 고 장자연 씨의 그 전화번호 등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왜 당시에는 이렇게 빈번하게 통화를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요. 이번 그 조사를 통해서 그 이무재 씨를 직접 소환해서 수사를 하던가 또 당시에 그 이무재 씨를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 소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무재 씨 측 입장에서는 본 적은 있지만 통화는 안 했고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이 이제 보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뭐 들리는 거 아니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통화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한 적은 없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무재 씨는 통화한 적도 없고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통화 기록 내용을 보면 현재로서는 이무재 씨의 말이 거짓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점을 살펴보면은 현재 이부진 그 신라호텔 사장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무재 죽이기라는 그런 내용도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명백하게 조사해서 객관적 증거를 부정하는 이무재 씨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조사를 해서 어떤 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 지금 현재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명백히 밝힌다면 당시 비록 2009년도의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근데 이무재 씨가 지금 또 이부진 씨랑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무재 죽이기로 또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부진 신라호텔 그 사장이 그 이무재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양육권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반소 형태로 이무재 씨는 1조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를 했고요. 실제 원심에서 1심에서는 그 이부진 씨 승소를 끝나서 그 금액이 86억 원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이무재 씨는 현재 항소를 한 상태고 현재 다시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 방향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지금 그 이무재 씨의 객관적인 통화 기록이 있었는데도
소환을 하거나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무재 씨의 그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때의 통화 기록 등 이무재 씨 것만 아니라 다른 통화 기록들도 명백히 조사를 해서 당시 정재에게 관련된 정재계 인사들이 과연 어떠한 청탁을 받고 어떠한 접대를 받았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어쨌든 이무재 씨의 이 관련된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혼 소송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장녀죠. 땅콩향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한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혼 소송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니까 변론기일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측 당사자 없이 20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끝난 거죠? 예. 지금 변론 기일 전에 그 10일 날 있었던 예. 변론 준비기일입니다. 예, 예. 보통 변론 준비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예. 변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벌어질 재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입증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혼 소송이니까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먼저 확정하고 앞으로 향후 재판 계획, 입증 계획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쯤으로 보면 되겠군요.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기로는 조정 절차를 네.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곧바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글쎄, 본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께서 네. 서면을 작성할 때 조정 절차의 회부, 신청 등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조정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조정에 회부시킬 필요가 없겠죠. 소송 예. 경제상. 예. 이런 그 조정을 할 의사가 그 조현아 씨 전 남편에게 전혀 없었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이 어떤 이혼 사유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좀 아시는 게 있나요? 뭐 현재 구체적으로 그 이혼 청구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네. 지금 그 한진 가족사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조현아 씨 남편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 부담이 좀 않았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그렇습니다. 자,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 보통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사건인데요. 예. 리벤지 포르노 사건은 연애 단계라든가 결혼 단계에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 서로 성생활을 자유로운 의사로 그 촬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예. 나중에 이혼을 하거나 헤어졌을 때 그 동영상 등을 유포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그 성폭력 특별법상 예. 성폭력법상 그 카메라 등 촬영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년형이 최고형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그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예. 실형이 3년이 된 거, 선고가 된 건데 네. 보통 3년 이하니까 보통 어떻게 나와요? 이런 유형은? 지금 리벤지 포르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그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요. 사회적인 그 활동도 말살되고 있고 자신의 가장 그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이 일반인 대중한테 공개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 현재 이 사건 이전에 우리 법원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해서 가해자한테 처벌을 낮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이게 있을까요? 이제 유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고형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동영상 파일 자체가 19개 정도에 이르고 그 지인들한테 피해자의 지인들 100여 명한테도 유포를 했고 예. 또 추가 유포하겠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죄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단순히 물은 P2P 사이트 이런 데 올린 것이 업로드만 것이 아니고 그 여성분의 피해자 여성분의 지인에게도 다 네, 퍼뜨린 맞습니다. 사건이군요. 네, 악질적인 네. 네, 범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또 그렇군요. 요즘에 또 예. 사회적으로 보면은 구하라 씨 사건 때문에 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실은 뭐 분노 같은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여론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적 영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적인 여론이 그 입법자들의 입법안이나 또 법원의 양형 기준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국민적인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최근에 어떤 온라인상에서 지금 서유미 앵커 말대로 사회적 문제로 좀 이렇게 공론화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그 어떤 실시간 검색어도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제로 뭐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목적으로 한 뭐 음란 영상 유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포르노, 인터넷상에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유출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어떤 일반 국민들도 자기가 실제 피해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저조차 모르고 있다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당사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면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될 거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이 최고형이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형이 지금 3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자체는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낮다라는, 최고형이 낮다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정부 들어서도 이 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범죄는 벌금형 등이 없는 실형만 존재하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범죄로 그런 형이 정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그리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신상 정보만 유출된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자신의 어떤 신체가 드러나는 거고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단위의 그런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뭐 구제라든가 뭐 이걸 좀 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필요해 보여요.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받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까지 그렇죠. 인격적인 말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아주 은밀한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는 그런 동영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어떤 정부 같고요. 차원 대책이 좀 필요하게 보이네요. 예. 개인의 문제라고만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렇죠. 그런 문제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예. 특수학교에서 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일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특수학교 폭행, 특히 이번에는 교사 폭행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그 학부모가 특수 장애인을 그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불거지게 된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보호를 받고 더 그래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특수학교의 어떤 물론 뭐 교사들의 어떤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건데 일단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그 특수학교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폐쇄성. 특수학교의 폐쇄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 약자인 장애인 그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 장애인들을 일반 학생들과 분리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이 친구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 이 친구들과 관련된 교사들이 폐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 서로 교사가 그 순환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생활하는 교사가 아이를 폭행했는데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좀 감싸주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175곳 대상으로 실태 조사했는데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그걸 믿고 맡길 수 있겠는 얘기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고요. 예. 이때 또다시 연결되는 문제가 동료 교사가 그 폭력 실태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동료 교사들이 뭐 그런 교사 간의 정도 있겠지만 좀 정의를 위해서 더 발벗고 나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